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행동을 자식들이 담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린 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때 아버지의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늙은이 둘만 살아 언제나 절간 같기만 하던 집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온 때문이랍니다. 6살짜리 손자놈과 요새 부쩍 인형놀이에 재미를 들린 4살 손녀의 재롱에 남편의 입이 함지막만하게 찢어지네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 힘겨웠을 며느리의 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두 아이를 동시에 보살피겠다며 용을 쓰는 남편이 여간 힘에 부치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테니 맡겨보려고요. 저는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있거든요. 모처럼 애들이 왔으니 맛있는 거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민아, 할머니가 피자 사줄까? 아니면 햄버거? 피자 싫어요. 김치전 해주세요. 난 김치전이 제일 좋아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손자가 김치전을 해달라지 뭡니까? 세상 핏줄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집이 김치로 흥하고 또 김치로 망한 집이거든요. 따져보면 남편부터인 셈이니 조만간 3대가 김치로 이어진 집이 되겠군요. 김치전? 피자가 훨씬 더 맛있지 않니? 맞아. 할머니, 난 피자 먹을래요. 오빤 이상해. 그게 뭐가 맛있다고. 바보. 김치전이 1000배는 더 맛있는데. 아빠가 그랬어. 대한민국 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너 아빠 말 틀린 거 본 적 있어 없어? 누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손자도 지 애비라면 깜빡 죽는답니다. 아들도 그랬거든요. 지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오죽하면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아빠였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가장 존경하는 인물엔 떡하니 남편 이름을 쓰기까지 했답니다. 손자놈이 하는 걸 보니 어린 시절의 아들이 겹치더라고요. 규민이 애비는 요즘도 많이 바쁘냐? 아시잖아요. 그래도 요샌 좀 나아졌어요. 예전엔 연구한다며 집에도 안 들어오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요샌 집에 들어와요. 네가 고생이다.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물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또 그러신다. 그 사람이 욕심부려서 그런 건데 왜 어머니가 죄송하다 그러세요. 그래도 이젠 정신 차려서 잘하고 있으니 이젠 그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김치전은 제가 할까요? 아니다. 넌 좀 쉬어라. 집에서 두 아이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럼 전 쉴게요. 사실 저보다 어머니 김치전이 훨씬 맛있기도 하고 맛있게 해주세요. 전 그냥 먹기만 할래요. 김치 냉장고에 고이 모셔둔 김치를 꺼내 김치전을 만들다 보니 한창 일하고 있을 아들이 또 보고 싶네요. 뭐가 그리 바쁜지 지척에 살면서도 얼굴 한번 보기가 일이 힘든 건지. 그래도 이해합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할 테니까요. 아들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중이거든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김치를 만들겠다는 아들의 꿈.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치를 둘러싼 두 부자의 기구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은퇴한 남편과 노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과 함께 서울로 상경해 힘들게 살아왔고 이젠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크게 모아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두 내외가 자식 도움 안 받고 살 정도는 되니 이만하면 실패한 인생은 아닐 테지요.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기도 했으니 딱히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출발점은 저희 부부가 서울로 온 일일 겁니다. 처음에 서울로 왔을 때는 진짜 막막했거든요. 자타공이 서로의 첫사랑인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왔습니다. 고향인 여수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건 양가 모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저희라도 입을 덜어야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턱대고 서울로 상경했답니다. 처음 서울로 와서는 진짜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저희 둘이 들고 온 돈을 합쳐봐야 채 5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덕분에 남편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중국집에 취직했고 저도 기숙사로 있는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방위를 서던 시절엔 또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요. 그 시절을 모두 보내고 나서야 남편과 전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도 몰래 일을 하면서까지 돈을 모은 덕에 그래도 단칸방이나마 마련할 수 있었던 때문이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한 첫 번째 약속이 저희 자식에겐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하나로는 성이 안 차 두세 개씩 일을 찾아다녔을 정도로요. 덕분에 불과 3년 만에 웬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아들놈이 태어났죠. 아들놈이 태어나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사업이란 걸 시작한 거였어요. 나 일 그만두려고. 일을 그만두다니? 왜? 승재도 태어났는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놀라기는. 우리 약속했잖아. 애한테는 가난 물려주지 말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지금 자기가 일을 그만두면 애는 어쩌라고.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사장 배만 불려주는 거잖아. 내 일하고 싶어.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래.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건 크게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최소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벌기를 원했답니다. 그 맘이야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겁이 날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을 할 건데? 김치 만들어서 납품할 거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서울에 올라와 지금까지 낮 시간엔 주로 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식당을 차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식당이 아니라 그 식당에 김치를 납품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김치를 납품한다고? 김치는 직접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긴 했지만 요샌 사정이 달라졌어. 그래서 해보려고. 남편의 말은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요새야 일반 가정에서도 김치를 사 먹는 세상이지만 남편이 처음 김치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만 식당이나 큰 기업 같은 데서는 외부에서 만든 김치를 납품받아 일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답니다. 번거롭게 김치를 만들려면 사람 손도 필요하고 하니 그보다는 납품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생각들을 할 때였답니다. 내가 여기저기서 일해봤는데 결국엔 김치더라고. 김치 맛있는 식당에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 칼국수집이건 백반집이건 다 그렇더라고. 내가 일하던 식당들도 예전엔 직접 김치를 만들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 다들 납품받아서 해. 그래서 김치 납품하는 회사가 부쩍 늘었어. 회사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찾는 곳이 늘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해보려고. 지금 시작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걱정 마. 나도 많이 생각했고 알아보기도 했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저야 매번 공장에 처박혀 있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몰랐었답니다. 김치를 사서 먹는 세상이 온 것도 몰랐다는 소리랍니다.
그래도 무서운 건 사실이었죠.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셈인데 안 그럴 리가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결정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목표가 생기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장 큰 사람이었으니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김치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업이든 처음부터 순탄한 법은 드물게 마련이겠죠. 남편이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누구처럼 돈이 많아서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로 시장을 공략할 수도 없었고 김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니 시행착오는 불가피했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처럼 김치 사업에 뛰어든 이들도 늘어 경쟁도 치열했어요. 처음 김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개 그렇듯 남편도 중국산 김치를 수입했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김치 납품의 가장 큰 고객이던 식당들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김치가 맛도 좋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건 알지만 그걸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질보다 양이 우선인데다가 이왕이면 싸야지 돈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김치 납품업체들이 중국산을 수입했고 남편 역시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조악했답니다. 구조상 중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수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아무리 잘 만들어달라 그래봐도 별무신통이었죠. 그런 김치를 납품하니 반응이 신통할 리가 없었답니다. 다른 업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격을 낮추는 것뿐이었죠. 이윤을 적게 보더라도 가격을 낮춰 거래처를 늘리는 전략이었는데 잠시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래봐야 응급 처방에 불과했답니다. 야심차게 도전한 김치 사업이 몸만 고되고 오히려 예전에 남 밑에서 일할 때보다 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이니 남편의 고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날이 아이는 커가지 전 아이 때문에 고정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남편이 그때라도 사업을 접고 다시 월급 받는 신세가 되었으면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배운 게 짧아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사업가의 피가 흘렀던 사람이었어요. 중국산 김치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남편은 뜻밖의 승부수를 꺼내들었답니다. 이제 중국산 김치 수입은 그만둘래. 그럼 사업은 그만하는 거야? 잘 생각했어. 누구 밑에 가더라도 지금처럼만 일하면 인정받을 거야. 아니, 사업 그만둔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김치 수입 안 한다며. 중국산 김치는 답이 없어. 그런 방법은 하나지. 직접 만드는 거야.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내산 김치가 좋다는 걸 모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한 이유가 거래처인 음식점 때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식당에선 싸고 양 많은 걸 원한다면서. 그래서 중국산 수입한다고 했잖아. 그랬지. 다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한 1년 넘게 이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대부분 식당들이 형편이 안 돼서 중국산 김치를 쓰고는 있지만 다들 그 맛에 만족 안 하는 건 사실이야. 손님들 반응도 안 좋고 수익 과정에서 변질된 김치 처리도 신경 쓰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질 좋은 김치를 쓰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김치로 승부하겠다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거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까 해. 생각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어차피 돈 때문에 싼 거 쓰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만 식당 주인 가운데서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불명예.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봐. 처음 만난 때부터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에겐 처리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들을 키우는 일이었죠. 당장 저희 둘뿐이라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에게도 그걸 강요할 수는 없었답니다. 전 엄마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말렸어요. 어지간한 일이라면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이던 남편이었지만 그때만은 안 되더군요. 결국 남편 자신의 의지대로 국산 김치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산 경우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지만 그땐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김치를 수입할 때야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직접 만들려니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어요. 당연히 신경 쓸 일도 늘었고 무엇보다 돈이 곱절 이상 더 들어갔거든요. 1,200포기 정도라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납품을 위한 것이니 사람을 써야만 했답니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대로 망할 일이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답니다. 남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처음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고개를 내줬던 점주들이 한두 번 남편의 김치를 쓰면서 그 효과를 보았거든요. 아름아름 입소문까지 더해가면서 남편의 김치는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급 음식점 등에서 주문이 들어왔고요. 간혹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겐 직접 제조 현장을 보여주기까지 했답니다. 배추와 고춧가루, 그 밖에 투입되는 재료 모두를 국내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비로소 믿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둘씩 단골들이 늘었고 단골들이 늘면서 수입이 늘어나니 더 투자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김치 사업은 궤도에 올랐답니다.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형 제조업체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의 김치 공장은 아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는 업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30주년을 맞이했답니다. 처음 서울로 와서 단칸방 하나 못 얻어 힘들었던 기억은 추억 속의 이야기처럼 변해버렸죠.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자손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사업체는 되었답니다. 덕분에 아들도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아이였거든요. 남편은 공장이 반열에 오르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한 가지 철칙을 내걸었어요. 정직하고 바른 마음, 우리 김치는 내 가족이 먹는 김치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가족이 먹을 김치니 허투루 만들지 말자는 그런 의미였죠. 실제로 저희 집 김치가 남편의 공장에서 나온 거였으니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나와 아들이 먹는 김치를 어떻게 허투루 만들 수 있었겠어요. 꼭 그게 아니라 해도 아들은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남편은 아들에게는 영웅 그 자체였거든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아들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정성을 들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체험학습까지 따라다닐 정도로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들에겐 남편이란 존재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도 이런 남편을 누구보다 존경했고 남편처럼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답니다. 가끔은 너무 고지식해서 걱정을 할 정도였죠. 불의를 보면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달려들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뭐라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그런 적도 있어요. 아마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였을 겁니다. 휴가를 나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였죠. 아들이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저야 친구들이랑 술 먹다 시비가 붙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그게 아니란 건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이 군대에 복귀하고 나서 아들의 친구인 영욱이가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의 절친이었던 영욱이는 아들이 없을 때에도 가끔 찾아와 배고프다면 밥 달라던 놈이랍니다.
얼마나 변죽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욱이랑 아들을 반반씩 닮은 놈이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 생각하던 아이였어요. 꼭 아들 같은 놈이죠. 엄마, 지난번에 많이 놀라셨죠? 놀라? 왜? 있잖아요. 지난번에 승재 휴가 나왔을 때요. 이 바보 같은 놈이 고삐리한테 얻어 터지긴 하고. 고삐리? 고등학생 말하는 거지? 그때 그게 친구들끼리 싸운 게 아니었어? 이 새끼 또 아무 말도 안 했구나. 싸우기는 왜 싸워요? 저희가 애들도 아닌데. 영욱이가 그날 일을 말해주더군요. 그날 친구 몇 놈이 어울려 술을 마셨답니다. 중간에 아들이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한참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뻗었나 해서 찾으러 갔는데 밖에서 승재가 맞고 있었대요.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들 대여섯 명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던 거죠. 당연히 친구들이 달려가 그놈들을 패주고 아들을 구했답니다. 다들 열이 받아 씩씩거리며 사정을 물었는데 대답이 가관이었대요.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다 열린 창을 통해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한 할머니를 붙잡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걸 봤대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워낙 반듯하고 고지식한 놈이니 그럴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연유를 물었는데 알고 보니 불량한 고등학생들이 할머니를 붙잡고 술이랑 담배를 사오라 시켰나 봐요. 그걸 알게 되고 아들이 타일렀는데 불량한 애들이 그걸 고깝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혈기왕성한 군인이라 해도 다 큰 고등학생 다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신나게 맞는 와중에 친구들이 발견하고 구해준 거였어요. 엄마는 진짜 승재놈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그나마 저희가 봤으니 그 정도로 끝난 거지.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야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는 게 이상하지도 않지만 계속 그러다 큰일 치르지 싶어요. 엄마가 좀 혼내세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라고 아들의 그런 심성을 모르겠습니까? 영욱이 걱정이 뭔지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말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건 영락없이 남편이거든요. 언제나 아빠의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잡으려 살았던 아이니 말로 한다고 고쳐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나무랄 수도 없죠. 아빠처럼 올곧게 살겠다는데 칭찬을 해줬으면 해줬지 그걸로 혼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이니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나선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회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 일이 두 부자 사이에 뜻하지 않은 균열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답니다. 아들은 남편의 회사에 발을 들이밀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오명을 남길 수 없다면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했거든요. 처음엔 조금 뜨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직원들조차 아들의 진심을 보고 나서는 남편에게 아들 칭찬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흐뭇해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달랐어요. 처음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던 아들이 입사 6개월이 지나면서 부쩍 힘겨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승재 씨 또 술이 떡이 돼서 왔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요새 매일 이래요. 혹시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요. 속이 타서 미치겠어요. 다음 달이면 애도 태어나는데 승재 씨가 계속 그러니 저도 불안해서 태교도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만삭인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한테 그런 전화를 다 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놈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며느리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었죠. 만삭이라 위험은 덜하지만 임산부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손자에게 닥칠 위험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답니다. 결국 아들을 불러내 사실을 털어놓으라 다그쳤답니다.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하던 아들이 제가 며느리와 손자 걱정을 하며 대답을 재촉하자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아들이 그토록 괴로워한 이유를 알고 나서 저 역시도 커다란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 어떡해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냥 아버지가 아니신 거 항상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저희까지 속이셨다고요. 아들이 울며 고백한 사실은 남편이 그간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팔았던 거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과 양전무를 통해 확인했거든요. 당신 사실대로 말해. 정말 승재 말대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였어? 대답 안 한다 이거지? 그럼 수호 네가 말해봐. 승재 말이 사실이야? 남편이 입을 꾹 다물길래 양전무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양전무는 남편이 국내산 김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구한 직원이었어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였죠. 말하자면 창업 공신 같은 친구였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와서는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잘 만큼 가까웠던 그 아이가 이젠 중년이 되어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겐 마냥 애처럼 보이던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이젠 가정을 꾸리고 전무님 대접을 받고 사니 저도 대접을 해주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마치 예전 그 시절처럼 이름을 부르며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수호, 너 정말 그럴래? 양전무가 남편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비로소 남편이 입을 열었답니다. 양전무한테 그러지 마. 저놈도 내가 시켜서 그런 거니까. 승재 말이 맞아. 중국산 김치 가져다 썼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남편이 전한 말은 이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국내산 재료들로 정성껏 김치를 만들어 납품을 했답니다. 그러다 호평을 받게 되고 주문이 늘면서부터 미처 기존 인력으로 납품량을 맞추기가 힘들어졌대요. 사람을 구한다 어쩐다 했는데 그걸로도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렇다고 기일을 못 맞추면 기껏 쌓아온 거래처를 놓칠지도 모른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김치를 들여왔답니다. 단 그때는 남편이 직접 중국으로 가 하청업체의 역량을 확인하고 국내산 김치 못지않게 제대로 만들라는 식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여온 중국산 김치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대요. 맛도 그랬고 가격 경쟁력도 탁월하니 사람들이 점점 더 주문량을 늘렸고요. 일이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한번 그러고 말았어야지.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그때쯤엔 충분히 사람도 구하고 물량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당신 말이 맞아. 안 되는 건 아니었어.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더라고. 훨씬 적은 돈으로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걸 포기해야 되나 싶었어. 거기 들어갈 돈으로 당신이랑 승재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게 낫다고도 싶었고. 아들과 저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는 아들이 느낀 실망감이 너무 컸다는 거였어요. 당신 마음을 모르진 않아. 내가 당신 입장이었어도 그랬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됐어. 승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승재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훌륭하다고 믿으며 이날까지 컸어. 그런 말 한 적 있을 거야. 승재가 초등학교 때 가장 존경하는 위인 이름 적으랬더니 신봉진 사장님이라고 썼다는 말. 그거 빈말 아니야. 승재한테는 당신이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 다른 건 몰라도 승재를 생각했다면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어. 알아? 남편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다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 보니 순간 눈이 멀었던 거겠죠. 제가 남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데요. 결국 아들은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긴 하지만 그래서 더 사업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불과 며칠 사이 반쪽이 난 얼굴로 아들이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더군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까지 할 줄은 몰랐었나 보대요. 너도 먹어봐서 알 거다. 국내산 김치 못지않은 맛이라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니었지만 다들 우리 김치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어. 그건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는 뜻이야. 나랑 양 전무는 그 김치가 중국산 김치가 아니라 국산이라고 생각했어. 중국산에서 중짜만 뺀 거라고. 재료도 가장 좋은 걸로 쓰고 있고 중국 공장 위생 관리도 수시로 하고 있어. 정 못 믿겠다면 네가 중국을 다녀와도 좋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지금 품질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매번 목마를 태워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친구건 사업 파트너건 혹은 그 밖에 그 누구에게라도 정직하게 대하라고.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할 거라고. 그래서 저 언제나 진심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비록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 말이 맞는 걸 아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진심 대신 거짓을 말하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고요.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보다 못한 짓을 했다. 그래도 승재야,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업도 좋고 정직도 좋지만 나한테는 너와 네 엄마가 가장 소중하단다. 지금이야 우리 형편이 이렇지만 너 처음 태어났을 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제대로 된 이유식 한번 못 먹인 아비 심정이 어떤 건지 아니?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니 그보다도 더한 짓을 해서라도 너를 배불리 먹일 수만 있기를 바랬어. 그래서 그랬어.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설령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또 그랬을 거다. 너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할까. 미안하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남편의 말을 전부 다 이해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아들도 남편의 심정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당장 아들도 얼마 후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나 남편처럼 자식에게 굶주림을 안겨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장이니 남편의 말을 마냥 모른다 할 처지는 아니었던 거죠. 남편과의 대화 이후 아들은 보름 가까이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인 규민이가 태어났답니다. 아들은 규민이의 탯줄을 직접 자르며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가 됐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다시 곱씹어보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규민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을 거란 생각이요. 그래서일 겁니다. 당장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러기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 않으니까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랑을 다 덮기엔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컸던 거였죠. 결국 아들은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누구보다 본보기가 되어야 할 아비라는 인간이 본보기는커녕 못 보일 꼴만 보였구나. 난 이제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 떼련다. 나 같은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되지. 이미 양 전무한테도 다 말했다. 이제 네가 사장이 되면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회사를 꾸릴 거라 믿는다. 앞으로는 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나도 마음이 홀가분하다. 아직은 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만류에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자신에 대해서 끊어져야 하기에 물러난다는 남편을 저 역시 말리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들이 아버지의 은퇴를 만류했지만 이미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은 자신의 회사가 오명으로 얼룩지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으니 아들이라고 해서 그 뜻을 꺾을 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사장 자리에 앉았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읽어놓은 사업체를 더 크게 만들겠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첫 자식을 보았으니 그 아이가 보고파서라도 일찍 집에 들어갈 법도 한데 그것조차 마다하고 일에 매달리는 걸 보니 한편으론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었네요. 그게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만들 새로운 회사에 대한 기대가 그것입니다. 누구보다 올곧은 아들이니만큼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였어요. 아들이 그런 기대를 배신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양전무가 왔더군요. 마냥 어릴 줄로만 알았던 그 친구도 이젠 세월 앞에서 희끗희끗해진 걸 보니 새삼 세월이 무섭다 싶었어요. 그래도 제겐 언제나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이미지였지만요. 아이고, 우리 회사의 기둥 양전무님이 어쩐 일로 몸소 발걸음을 다 하시고. 아이, 또 저 놀리시는 거죠? 아이, 사모님이면 사모님답게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사모님 대접 안 할 거예요. 그러든지. 그리고 내가 왜 사모님이야. 이젠 백수 와이프인데. 아이, 그럼 누님이라고 부를까요? 예전처럼? 그래. 사실 그게 훨씬 듣기 좋기도 하고. 그지 수호야? 저도 이제 다 컸는데 아이 맨날 수호야 수호야. 누님 눈엔 제가 아직도 철부지 아이로 보이는 거죠? 설마. 이젠 조만간에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래도 내 눈엔 그렇지만. 어쩐 일이야? 설마 나 보러 온 건 아닐 테고. 누님도 보고 사장님도 뵙고 할까? 아이 겸사겸사 왔어요. 사장님은요? 여보, 수호 왔어. 오랜만에 셋이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네요. 처음엔 이렇게 셋이 밥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 아이 승재 놈은 잘하고 있지? 아이 잘하겠지. 아이 양전무가 어련히 챙길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사장을 제대로 못 보필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승재를 잘못 보필했다는 게. 양전무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장이 최근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까지 다 중국에 오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 국내산으로 표기하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더 큰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그 누구보다 실망을 드러냈던 아이가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다른 제품들까지 중국산으로 대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그래도 다른 김치는 다 국내에서 만들었답니다. 물론 배추김치가 가장 덩치도 크고 판매량도 많으니 제대로 된 변명이랄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걸 뛰어넘은 거였어요. 승재가 그런다고? 왜? 난 못 믿겠네. 자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양전무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몇 가지 서류를 꺼내더군요. 그걸 다 보고 난 남편이 한숨을 지었답니다. 양전무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증거였어요. 자네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왜 수호한테 그래요? 수호가 말려도 승재가 듣지 않은 걸 게 뻔한데. 남편이 양전무를 탓하려는 게 아니었답니다. 하도 답답하니 그런 거죠.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아들이 그랬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사실 나도 잘 못 믿겠어. 30년을 내 품에서 기른 아이인데 그 애가 그럴 아이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승재를 모릅니까? 지피는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양 전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승재가 사장 취임 후 여러 국리를 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의 기업인들과의 잦은 교류였다네요. 재벌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기업의 자식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승재가 많이 달라졌다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승재는 여자들이 나오는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씩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집 자식들과 함께 간 것일 테죠.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니 확장이니 하는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김치 하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요. 최근엔 신 사장이 부산에 자주 갑니다. 저한테 자세한 말은 안 하지만 그 지역 어묵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묵 회사? 쥐가 어묵에 대해 뭘 안다고? 예전에야 오뎅집이 있었겠지만 요새 어묵 회사들은 규모가 커서 자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럴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 중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식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데서 대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드리는 것과 그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양 전무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날 남편도 저도 제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 확장을 하겠다고 한다면야 저희가 막을 도리가 없죠. 어쨌든 회사의 대표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요즘도 가끔 터지곤 합니다만 우리 국민 정서상 음식을 갖고 장난을 치는 문제는 그 파장이 장난이 아닌 때문입니다. 자칫 이 일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아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 이상일 테니까요. 결국 남편이 나섰습니다. 양 전무는 막을 수 없다지만 남편의 말이라면 아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저희가 알던 예전의 그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다들 그러는걸요? 당장 제가 만나는 친구들 회사만 봐도 이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던걸요? 그래서 그 친구들 회사가 그만큼 큰 거였어요. 사업이라는 게 법을 지킨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건 전임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야. 그러다 발각되면 곱게는 못 넘어간다고. 너도 알지 않니? 안 들키게 할게요. 그리고 계속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당분간만이요. 어묵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 때까지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설령 사고가 나도 제가 책임집니다. 이제 제가 사장이잖아요. 너 진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해. 그래야 탈이 안 나는 거야. 맨날 솔잎만 먹고 살면 평생 소나무밭을 못 벗어나요. 저 꼭 성공해서 솔잎도 드리고 잣잎도 드릴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업이란 게 뭔지 그 바르던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싶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지만 다 큰 아들을 말리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 않더군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게 바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도 들으셨다면서요?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니? 승재가 너한테는 말했었나 보구나. 아니요, 승재 씨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무님 찾아가서 여쭸어요. 승재 씨가 너무 이상해서요. 언제부터 아들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날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야 회사 대표로 업무상 미팅하는 일이 늘은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러기엔 빈도도 너무 잦았고 무엇보다 아들의 행동이 이상했던 게 걸렸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잠꼬대를 하기도 했다네요.
평생 욕이라고 쓰지 않던 아들이 잠꼬대로 심한 욕을 했답니다. 승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쌍욕을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까지 자기를 무시하냐면서요. 나도 니들 못지않게 큰 회사 만들 거니까 두고 보자더라고요. 제 짐작인데 승재 씨가 만난다는 큰 회사 자식들이 승재 씨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김치 공장 하나 하는 주제에 자기들이랑 어울리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식으로 조롱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니면 승재 씨가 누구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떡해요, 어머니? 저 너무 걱정돼요.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으니 승재가 왜 저렇게 회사를 키우려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아이가 모임에서 은근히 하대를 당하니 분이 받쳤던 거겠죠. 그렇다고 그게 불법을 저지를 근거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어떻게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들을 막아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덕분에 속만 태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었죠. 이 모든 일이 우리 책임인 것 같아 애를 끓였지만 아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들의 말대로 그 일이 당분간 이뤄지는 선에서 그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선택이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죄짓고는 못 산다지만 제 아들만은 예외이기를 바랐던 무책임한 어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회사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 회사 김치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라고 제보를 했다는 이유였어요. 누가 제보한 건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들이민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답니다. 영문 모르던 직원에서부터 사장인 아들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들이 갑작스런 경찰에 등장해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남편이 나타났대요. 꼭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이 회사 대표입니다만. 제보가 들어와서요. 제보대로라면 이 회사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량 식자재 사용 등으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 사실 다 인정하십니까? 네. 어차피 이미 다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면 됩니까? 대표 맞으신가요? 등기상의 대표는 신승재 씨로 되어 있는데요. 신승재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경영자 수업을 시킨다고 일단 회사 대표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회사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요. 궁금하시면 거래처에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회사 대표라는 걸 다들 증언해 줄 겁니다. 그러신가요? 그래도 등기상 대표는 다른 분이신데. 어차피 조사하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아닙니까? 누가 대표건 지시자가 일을 꾸몄다는 게 중요할 테고요.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결국은 남편을 데리고 갔답니다. 직원들도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다 거래처 사람들도 다 남편이 사장이라고 하니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들은 담담하게 경찰과 동행하는 남편을 보며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그걸 허락해줄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조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인 양 유통하고 최근 들어 그 수량과 종류를 늘린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고령이라는 점과 그간 성실하게 사회에 공헌하며 음식 문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이 반영되었고 거래처분들 상당수가 탄원서를 써주신 덕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그간의 불법 이익분을 근거로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답니다. 영업 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어요. 그것뿐이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법의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을 알던 거래처분들이 탄원서를 써주신 것과는 별개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믿을 수 없는 회사와 거래를 하면 자기들도 손해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몇몇 회사는 그간 지켜온 신용에 금이 갔다며 민사소송까지 거셨을 정도였답니다. 신용을 쌓는 건 어렵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결국 거래처가 모두 끊긴 회사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래처 한 곳 한 곳을 다 찾아가 감사와 죄송함을 표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지급해 드렸답니다. 그간 믿어준 마음을 배신했으니 그거라도 받아달라는 이유였죠. 그렇게 남편이 평생을 바치다시피 키워온 김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함께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나니 진짜 남는 재산이 없다시피 하더군요.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깟 돈 없다고 못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남편의 모든 것이라 할 회사가 공중분해되자 아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꽤 한참을 방황했답니다. 이대로 가다 아들이 상하지나 않을까 싶어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쳤지만 그럴수록 더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배인처럼 매일 술에만 의존하는 아들을 보는 일만큼 괴로운 게 또 있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긴 해도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아들이 정신을 차리기만 학수고대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한껏 취한 아들이 친구인 영욱이의 손에 매달려 집에 온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승재 술 많이 먹었니? 일단 들어와라. 죄송해요, 엄마. 이놈이 술을 좀 했어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엄마한테 가자네요. 술 깨고 가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서요. 영욱이가 침대에 아들을 던져놓고 저랑 남편에게 넌지시 귀띔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저놈 술 깨고 나면 혼 좀 내주세요. 제가 혼을 내긴 했는데 아직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 그럼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평소에도 워낙 넉살 좋은 놈이긴 했지만 느닷없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그러니 어안이 벙벙해지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궁금해질 무렵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답니다. 거실로 나온 아들이 털썩 무릎을 꿇었고요. 죄송해요.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어서요.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요. 두 분 봐서라도 정신 차려요. 이제 태어날 둘째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죄송해요. 주무세요. 전후 설명도 없이 정신 차리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아들이 집을 나섰답니다. 말은 반가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정신 못 차리던 놈이 저러나 싶은 궁금증이 너무 컸죠. 다음 날 결국 영욱이 놈을 다그쳤습니다. 그 놈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니들 무슨 일 있었지? 뭔데? 엄마가 궁금해서 안 되겠다. 영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변호하신 분이 제 매형의 형이신 건 아시죠? 당연하지. 그래서 더 믿고 맡겼던 거고 덕분에 아버지가 무사하셨지.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가 다음에 뵈면 또 인사 전하고. 네. 근데 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너 어제부터 진짜 이상하다. 뜬금없이 아버지 보고 사랑한다 그러지 않나. 오늘은 또 대단하다 그러는 이유가 뭐니? 영욱이의 매형의 형, 그러니까 영욱이에겐 사돈이 되시는 그분이 얼마 전 집안 행사에 오셔서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영욱이가 관련돼 있던 것도 있고 남편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어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가족끼리야 무슨 문제겠냐며 남편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놀랍게도 경찰이 말한 그 익명의 제보자가 남편이었다는 거였어요. 아들의 폭주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남편이 제보를 통해 회사의 비리를 밝히고는 자신이 스스로 자수를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의 등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당시 실제 대표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예전에 자신이 중국산 김치를 몰래 들여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에 판 증거를 내밀고는 자신이 처음부터 그랬고 그걸 아들을 대표로 올리고 나서도 계속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러면 형량이 커질 수도 있다면서 말렸지만 남편은 끝끝내 모든 범행이 자신의 의지였다고 주장했대요. 이미 남편이 30여 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온 것이 밝혀진 터라 경찰로서도 남편의 말을 안 믿을 도리가 없었다고 하네요. 안 믿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다고 해야 옳겠네요. 누구보다 사건 처리를 많이 한 경찰, 특히 고참 형사들이 사건의 본질을 모를 리 없음에도 남편의 말을 받아들인 건 그 사람들 역시 부모였기 때문이라는 게 변호사의 말이었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없는 죄까지 덮어쓰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단 거였죠. 그래서 경찰들이 사건 조서를 쓸 때 상당히 호의적으로 작성했고 그게 형량 감경에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게 변호사의 말이었다고 하네요. 영욱이가 그걸 듣기 무섭게 아들을 불러내 혼을 낸 거고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시면서 너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넌 이 꼴이 뭐냐며 엄청 혼을 냈대요. 한참 동안 울기만 한 아들이 술을 들이켜고 나선 저희 집에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않았지만 그랬음에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저한테까지 숨겼다는 게 얄밉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을 얼마나 혼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알면 맘만 상할 텐데 굳이 알릴 이유도 없다 싶어서 미안해. 참 쉽게도 말한다. 왜? 내가 미리 알았으면 못하게 말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거든. 나도 당신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당신이 싫다면 억지로 밀어붙였을 거야. 그렇지. 맞아. 당신은 그랬을 거야. 뭐 어쨌든 잘 끝났으니 됐지. 지금 웃음이 나와? 한 번만 더 상의 없이 그래봐. 내가 당장 이혼할 거니까. 내 말 농담 아니야. 그러니까 웃지 마. 삐진 척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렇게 든든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아들은 며칠 후 며느리와 함께 집을 찾았답니다. 거듭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아들에게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더군요.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 벌을 받았어야지. 다행히 많이들 도와주셔서 그건 피했구나. 반성하고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무엇보다 네가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새겨주는 걸 보니 이번 일이 마냥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훨씬 더 좋았답니다.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은 그날 이후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째까지 낳았으니 더 그래야 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가 모은 돈과 우리가 준 돈을 합쳐 새로운 회사를 차렸답니다. 바로 김치 공장이에요. 정직한 방법으로 만든 김치를 선보이고 그걸로 세계에 우리 김치를 알리겠다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사원도 이미 정했다더군요. 오로지 한 곳만 담았다. 오로지 한국만 담았다. 멋지죠? 조금씩 연구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도 나쁘지 않아 예전 남편의 거래처 몇 곳이 아들의 김치를 다시 받아주시기로 했고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요. 다만 하나 아들이 새로운 김치를 연구했다면서 수시로 들고 오는 김치 중 몇몇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퓨전이 대세인 세상이라지만 김치에 치즈를 올리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다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도통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조만간에 버터김치나 케첩김치 같은 걸 들고 오는 건 아닐까 싶어 겁부터 납니다. 그래도 흔쾌히 먹어줘야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망한 후에 변해버린 모습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런 아들을 바로잡고자 자신의 잘못부터 바로잡은 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떠오르는 사연이었네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